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다양한 글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실을 접했을 때 아니면 어떤 자료를 접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그 자료를 분석하는 능력이 탁월해질 수 있을 반면에 여러분들이 별다른 지식이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살아온 경험에 준해 가지고 그 자료를 판단을 하게 될 것인데, 그랬을 경우에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삶을 살고자 해도 아무리 나름대로 올바른 삶을 살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하는 내용들은 물론 맛배기에 불과한 것에 머물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인문사회 과학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파악한다라는 차원에서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수업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자료는 신문사설입니다. 여러분들이 신문사설을 읽을 때에도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서 읽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사설을 쓴 사람의 입장에 맹목적으로 따른다라고 했을 때에는 엉뚱한 어떤 생각들을 가지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글을 읽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선 핵심에 대한 정확한 정리와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와 이해를 하고 난 다음 단계로 비판적인 시각을 통해서 그 자료를 검토해야 되는 것이지, 정리와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비판은 엉뚱한 비판에 머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난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선사회, 지금 궤도 수정하지 않으면 추락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몹시 빠른 속도로 굴러가고 있다. 다만 그 과속의 방향이 문제다. 등정을 위한 마력, 총 출력의 함성인가? 아니면 급경사, 내리막길에서 애쓰지 않아도 굴러가는 맛에 취해 흥청거리다 끝내 추락하고 마는 것일까? 그 사회의 기풍이랄까 기강이랄까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감지되는 것은 역시 범죄 분야다. 도덕적 수준이 고양되어 있는 사회 일반의 가치관이 정립돼 일정한 목표와 이상을 향해 온 국민이 나서는 사회에서도 범죄는 있다. 그러나 그런 사회의 범죄와 탈선 추락 수렁에 빠져들면서 몸부림치는 사회와는 그 범죄의 성향과 질에서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행해지는 범죄는 우리 사회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를 진찰할 수 있는 가장 뚜렷한 병상이 아니겠는가. 엊그제의 한정에서 신문 사회면을 훑어봐도 그 증상의 심각성에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 풍요한 사회의 고질이 되고 있는 마약이 이제 막 빈곤을 벗어나려는 우리 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라이벌 폭력 조직끼리 주먹다짐을 벌이고 칼질을 하는 것이야 우리가 여러 번 경험한 낯설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않는다. 문상 같던 폭력배들이 라이벌파와 시비 끝에 칼부림을 벌여 상대편 한 명이 중상을 입자 응급실까지 쫓아가 수술을 받기 위해 누워있던 사람을 난자 살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부유하고 많이 배운 이 사회의 엘리트 계층인들 가만히 즐기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그들도 범죄의 유혹과 추대에 쉽게 빠져든다. 의사, 회사 간부 부인 등 13명이 경매 부동산을 싼 값에
경락받게 해준다는 변호사 부인에게 23억 원을 사기당했다고 고소한 사건은 그날을 빠듯하게 꾸려가는 서민들을 비웃고 있다. 봄이 다가오면서 상춘 이전에 몇만 원, 기십만 원의 임금 인상 요구가 몰고 올 노동투쟁의 회오리가 크게 걱정되는 판에 이러한 유산유한 계급의 돈 노름판은 우리 서민들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 모든 범죄의 양상은 우리 사회가 가고 있는 추락의 증상, 우리의 뇌와 심장과 내장에 깊숙이 침투되고 있는 병원의 증상에 다름 아니다. 누가 메스를 들어야 하고 어떻게 수술해야 하는 것일까? 정치권의 집도를 의뢰하는, 거기에 기대를 거는 희망이 적지 않다. 그러나 오늘 이 사회를 이 꼴로 만든 원인 행위의 상당 몫을 누가 저질렀는가에 생각이 미치면 정치권의 기대는 한낱 물거품이 아닐 수 없다. 3당 합당 뒤 그들이 하고 있는 몸짓, 시행도 아니해본 토지 종합소득세를 손질하려 들고 토지 공개념이나 금융실명제를 약화 파행시키려는 그 몰염치의 철면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양심 세력이라고 자처하는 재야, 종교, 노동, 학생운동권의 일부는 자기 도취의 맹목에 빠져 자칫 추락을 가속하기 십상이다. 이들의 무한투쟁은 우리 행동거지의 무한성, 범죄의 무한성과 무관한 것일까? 결국 한 길뿐이다. 무명의 민초, 덕은 못 베풀지라도 최소한 해악은 저지르지 않겠다는 백성, 서민, 일반 대중평민, 보통 사람 등 범인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 서투르지만 메스를 잡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미루면 우리 사회라는 병자는 죽는다. 자, 여러분들이 이 글을 비판적으로 검토를 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이 글의 핵심을 정확히 정리하고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잠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 글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사회가 추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궤도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것의 논거로서 첫 번째로 궤도 수정을 정치인들에게 맡길 수 없다. 두 번째로는 재야, 종교, 노동, 학생 운동권의 일부에게 맡길 수 없다. 세 번째로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나서서 우리 사회의 궤도를 수정해야 된다. 이것이 이 글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단 정리를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이와 같은 어떤 주장과 근거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결론이 공허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민초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가 제시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도대체 무엇을 도려내라는 것인지, 범죄자들을 고발하고 색출하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범죄자들을 고발하고 색출하는 것, 이것이 민초들이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범죄 행위라는 것이 지금 사설을 쓴 사람도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사회가 앓고 있는 병의 증상일 뿐이지 사실상 해야 되는 것은 증상 치료가 아닌 원인 치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병의 원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석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정치가들을 너무 어설프게 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치인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못했다라고 해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가들을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 같은 경우나 대통령은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정치인으로 뽑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못했다라고 해서 너희들 포기해. 너희들 그만둬. 저리 비겨. 우리가 할게.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어떤 특징, 이것에 거스르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못한다라고 해서 그들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도록 만드는 것이 국민의 도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제야, 종교, 노동, 학생운동권을 아주 불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물론 이들에게 무한투쟁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분명 일반 대중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 점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무한투쟁이라는 것의 상당 부분은 합리적인 문제 해결의 길이 봉쇄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빠져나오는 신음과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음소리에 크게 힘입어서 우리 사회는 이만큼이라도 민주화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항 세력의 긍정적인 역할을 과소평가한다든지 매도하는 그와 같은 느낌의 글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범죄의 무한성, 그리고 일부 저항 세력의 무한투쟁, 이것이 마치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사태를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저항 세력의 명예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중병을 앓게 된 책임이 언론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은근슬쩍 회피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혀 대책이 없는 공허한 권고, 이런 것을 하는 사설로서는 우리 사회의 병을 치료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문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자료를 접했을 때 그것이 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글일 수도 있는데 어찌되었건 어떤 자료를 접했을 때에는 그것을 일단 어떻게 하라 그랬죠? 네,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대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비판적인 검토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그런 정리와 이해 없이 비판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비판은 완전히 오해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리와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판적인 시각은 그냥 가져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인문사회 과학적인 지식 그리고 경험에 입각한 다양한 지식들을 갖추어야지만 비로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 어떤 지식을 갖지 못했을 경우에는 비판적인 시각 자체도 정확히 설령 이해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또 정리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비판적인 단계로 넘어서기는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자료를 검토해 보도록 하죠. 3장, 우리 결의의 윤리적 전통. 첫 번째, 인간 존중의 전통. 기억, 인간 존중의 사상, 니은, 인본주의 전통. 2. 성경의 정신과 충효사상. 기억, 성과 경, 니은, 효와 충, 디귿, 경장과 신의. 3.
협동단결과 총화호국의 얼. 기역, 협동단결의 전통, 니은, 총화호국의 얼. 4장, 현대사회와 윤리. 1. 서구 근대사회의 발달. 기역, 서구 근대사회의 성립, 니은, 서구 사상의 특징. 2. 현대산업사회의 특징과 윤리문제. 기역, 현대산업사회의 특징, 니은, 서구 문화의 영향. 3. 우리의 생활윤리. 기역, 전통윤리의 계승발전, 니은, 외래문화의 수용. 5장, 국가와 윤리. 기역, 국가발전의 윤리적 기반. 기역, 개인과 국가, 니은, 공동체의식. 2. 국가발전과 근대화 작업. 기역, 조국 광복과 우리의 실현, 니은, 민족의 자각. 디귿, 근대화의 발자취, 리을, 복지국가의 건설. 3. 새마을 정신과 유신이념. 기역, 새마을운동과 정신개발, 니은, 유신이념. 6장, 북한 실정과 조국통일. 70년대 국민윤리교과서의 목차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잠시 생각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드릴게요. 자, 자세히 살펴보셨어요? 70년대 국민윤리교과서의 특징으로는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새마을 정신 그리고 유신 이념이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국가가 지향하는 그와 같은 방향을 국민에게도 은연중에 제시하려는 그와 같은 생각이 교과서에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유신 이런 식으로 아예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은근슬쩍 어떤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교과서의 목차에는 자유에 대한 강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충성과 단합만이 강조되고 있어요. 물론 시대적인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자유보다는 충성이나 단합을 강조하는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을 부정적으로 본다면은 독재 정권의 언론 탄압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이런 것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배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충과 효는 수평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그런 덕목이 아니에요. 수직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덕목입니다. 반면에 자유 같은 경우는 수직적인 관계보다는 수평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그와 같은 덕목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덕목들 중에서 어떤 덕목을 강조하느냐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남북의 이념적 대립이 아주 첨예화되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을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독재 정권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것을 은연중에 심어주고자 한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국기에 대한 맹세와 과거의 70년대, 80년대의 국기에 대한 맹세는 약간 내용이 달랐었는데요. 그거를 잠시 읊어보자면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일 것 같은데 그 국기에 대한 맹세를 읊어보자면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철저하게 충성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지고 있죠. 자유는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것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자면은 유신 시절의 독재를 강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못 산다라는 것만을 강조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자면은 레드 컴플렉스라는 것을 강하게 심어줘서 사실상 통일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독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랬을 경우에 교육과 관련해서는 어떤 정책을 사용해야 될까요? 물론 다양한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단합을 강조해야 되고 자유는 억압하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하려고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생각들을 하기보다는 아주 단순하게 국가가 요구하는 바에 따르도록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지선다형 문제, 시험 문제가 효과적으로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자유로운 답안, 그러니까 서술식 시험, 이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리하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위인을 여러분들이 강조하겠다라고 했을 때 자유사상가를 부각시키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자기를 희생해서 나라를 구한 그런 인물을 부각시키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약용과 같은 그런 사상가에 대한 강조보다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강조가 훨씬 두드러졌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가 곧 이순신 장군이 별로 위대한 분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실제로 이순신 장군만큼 위대한 그런 인물은 우리 역사상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위대한 인물로서 강조하느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순신 장군은 충성이라는 덕목을 강조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문화와 관련해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게 하는 게 독재 정권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겠어요? 아니면은 다른데 소위 3S라는 그런 어떤 방침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후자가 답이겠죠. 그래서 독재 정권이 시행될 즈음에서 프로야구가 탄생을 하게 되었고 특히 가요, 그러니까 소위 가수들 이런 사람들이 돈을 확연하게 많이 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도 다양한 방식으로 통제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국기에 대한 맹세 이거 여러분들 국제시장을 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오후 5시만 되면은 가던 길을 멈추고서 우리가 애국가를 들으면서 국기에 대한 맹세가 울려 퍼져 나오는 것을 들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매일같이 반복해서 국기에 대한 맹세와 애국가를 듣게 됐을 경우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애국을 해야 된다. 또 충성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민방위 훈련을 할 때에도 지금은 사실상 민방위 훈련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데 민방위 훈련을 하면서도 마치 전쟁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을 할 수가 없게 되고 또 국가에 대해서 좀 반대하려는 그런 태도는 곧 공존이 아니라 공망의 길로 가는 그와 같은 태도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비난을 받을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처럼 민방위 훈련을 통해서도 사람들을 통제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도 통제를 해서
정부가 원하는 그와 같은 보도 자료만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통제를 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기 코를 베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코가 베어진다라는 사실을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군사 정권에 대해서는 워낙에 부정적인 시각이 오늘날에는 만연되어 있고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다 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도 여러분들은 어쩌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특정 방향으로 이끌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어요. 또 신자유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부지불식간에 어렸을 때부터 요구되는 바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출세와 관련한 그런 어떤 생각들, 이거는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갖게 된 일종의 이데올로기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면서 비판적인 사고 연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비판적인 사고라는 것은 그저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비판적 사고라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모두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 이것을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와 같은 능력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착취당하면서 침만 질질 흘리고 있는 그런 삶을 어쩌면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과거의 노예들 그리고 노비들은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행복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네들이 착취당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이 조금만 잘해줘도 그것 때문에 행복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노비나 아니면 노예에 비해서 주인이 잘해주면은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면서 평생을 살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어디에 콩깍지가 씌어버리면요. 그리고 그 콩깍지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벗어버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자기가 늘 콩깍지에 씌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망각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저 자기가 정말로 착취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디에 홀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홀려 있다라는 것, 착취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어요. 자, 이 자료와 다음 자료는 지식을 획득하는 방법과 관련한 그런 내용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 트라시마코스 선생. 선생은 그와 같은 주장을 우리한테 내던지고서는 그것이 과연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를 충분히 가르쳐 주거나 우리 스스로 알게 되기도 전에 떠날 생각이시오. 당신은 알고 있으며 또한 말할 수도 있다고 하시니 차라리 선생께서 생각하시는 진리에 대해 가르쳐 주시오. 트라시마코스. 선생께서 미리 다짐을 하고 묻는다면 상대방은 아무리 대답하려 하지 않을 것이란 점은 선생이 보기에도 분명하리라 생각하오. 그러니 당신이 미리 아니 된다고 못 받고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결론에도 이를 수 없소. 소크라테스. 하지만 당신이 친구들이라 말함은 각자에게 선량한 사람들로 생각되는 이들을 가리키는가요? 아니면 각자에게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을지라도 실제로 그런 이들을 가리키는가요? 그리고
적들이라고 말함도 마찬가지인가요? 플라톤의 국가. 자,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어요. 일단 제가 읽어도 사실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어떤 방식으로 지식을 얻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에서의 그 대화 방식은 말 그대로 대화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소크라테스는 이와 같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사실상 참된 지식, 이것을 에피스테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피스테메는 E-P-I-S-T, E-M-E 라고 이렇게 쓰는데요. 이 참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대화법이라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소크라테스는 지적 삼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참된 지식을 얻기 위한, 도정으로 나가게 하기 위한 지적인 삼파. 삼파가 무엇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악이 났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을 삼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지적인 삼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대화를 통해서 소크라테스가 의도하고 있는 것은 무지를 자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얼마나 무식한지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서 소크라테스는 대화법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무지를 정말로 구구절절하게 느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상대방은 참된 지식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정에 나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론이라는 것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런데 왜 토론이 중요하냐 하면은 그와 같은 토론을 통해서 자기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토론이 중요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화를 많이 하고 문답을, 질의응답을 많이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정말로 무식하다라는 것을 의식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로 무식하다라는 것을 자기가 절실히 느꼈을 경우에야 비로소 우리는 참된 지식을 찾으러 나서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적어 놓은 시가 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기가 정말로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정말 절실하게 느낀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자기가 뭐 특별하게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에는 특별하게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년 때 특히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자기가 정말로 얼마만큼 무식한지 이거를 마음속 깊이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인문, 사회과학, 지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자신의 무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면은, 그래서 뭐 좋은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나 훌륭한 선생님 될 수 있어 라고 막연하게 생각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자기가 훌륭한 선생님이 되는 데에 미흡한 점이 많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을 경우에야 비로소 자기가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하자면은 소크라테스는 지적 삼파의 역할을 하면서 대화법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무지를 자각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무지를 자각하게 하기 위한 노력은 그냥 단순하게
무지를 자각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참된 지식을 찾으러 나서는 여정을 마련하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카르트의 방법서설의 일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고 받아들인 모든 의견에 관해서는 그것을 한번 깨끗이 제거하고 그런 다음 더 좋은 의견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은 정과 같은 의견이라도 이성의 수준에 적절하게 만든 다음에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최상의 시도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했을 때가 내가 단지 낡은 토대 위에 세웠을 때보다 혹은 참된 것인지 한 번도 검토해 보지 않은 채 어린 시절에 나를 획득했던 원리들에 의존했을 때보다 내 삶을 더욱 잘 영위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다. 자,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20년, 많게는 30년도 있을 수 있고 40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대체적으로 20년 전후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을 텐데 2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했고 그와 같은 경험이 쌓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식 아닌 지식으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거의 공식처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남아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비판적인 검토를 거친 후에 자기 것으로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소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어떤 생각만을 가지고서 그것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거절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고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소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고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단 비판적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데카르트는 판단을 중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판단 중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회의를 해봐라. 의심을 품어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데카르트가 진리라는 것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지식을 갖기 위해서 방법론적으로 의심을 하고 회의를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곧 방법론적인 회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회의를 거쳐야지만 비로소 여러분들은 참된 지식에 가까운 그런 지식을 습득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지 방법론적인 회의를 거치지 않고서 막연하게 어떤 것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사상누각, 모래 위에 집을 세운 그런 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의식을 하고서 살아야 됩니다. 최소한. 그러니까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방법론적인 회의를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내 생각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야 되는 것이지 내 의견은 전혀 완전 무결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똘똘 뭉치다 보면은 아집쟁이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딸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약간 여담인데 데카르트가 이와 같이 회의를 하다가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한 것이 뭐냐 하면은 적어도 자기는 생각한다라는 것만큼은 의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코기토 에르고 줌, 코기토 에르고 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수필입니다. 인생의 주제는 돈도 아니고 감투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주제로 삼기에는 너무 고귀한 것이 삶이라는 예술입니다. 인생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인생의 주제가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이미 50의 언덕에 서 있었습니다. 공자께서 나이 50에 하늘의 명령을 깨달았다 라고 하신 것은 매우 귀중한 교훈입니다. 이 진리를 터득한 뒤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후로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랑을 전하고 힘이 자라는 데까지 사랑에 힘씁니다. 나는 사랑을 위해 살다 사랑을 위해 갈 것입니다. 인생의 길, 사랑의 길이라는 책에서 김동광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쓴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비판적인 검토를 해보도록 하죠.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보도록 하죠.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어떤 역시 생각들을 제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수필이라는 그 테마의 글들을 잘 읽는 편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근거에 대한 이야기 없이 그냥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사실은 그렇게까지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수필을 많이 읽는 편은 아닌데요. 어찌됐건 제 생각에는 아름답고 달콤한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실행이 따르지 않는, 그리고 매우 막연한 권유만을 내세우는 그런 글에 대해서는 독자들이 실망과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 사랑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사랑을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말에 따라서 살지 못하는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지만 제대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는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제대로 사랑을 못하면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 이런 것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 글에 대해서 비판을 하자면은 이 글은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사랑 좋지만 그럼에도 이런 이야기는 공허하기 그지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사랑을 하려면은 사랑이 무엇인지, 어떤 유형의 사랑이 있는지,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인간인지, 자기 이웃까지인지, 동물인지, 종교인지, 이성인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되고, 기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언제까지도 늘 항구여일하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왜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지식들이 있어야지만 이런 이야기가 과연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한다, 사랑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 좋지만 사랑과 관련한 조건들, 인간이 있는 그대로의 인간으로서의 조건들을 적절하게 파악을 해야지만 이 사랑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좀 더 심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수필입니다.
작년 4월 하순부터 나는 거처를 강원도의 한 두메산골 오두막으로 옮겨왔다.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고 싶어서 묵은 둥지에서 떠나온 것이다. 조금은 불편하지만 문 두드리는 사람이 없어 지낼만하다. 내 오두막의 둘레는 요즘 하얀 눈이 자가넘게 쌓여 있고 청량한 공기 속에 들리는 소리라고는 처마 끝에 달아놓은 풍경이 이따금 지나가는 바람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소리뿐이다. 몇 걸음 걸어 개울가에 이르면 두껍게 얼어붙은 얼음장 밑으로 개울물 흐르는 소리가 내 뼛속에까지 스며든다. 나는 얼음장 밑으로 흐르는 이 개울물 소리가 참 좋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차례씩 나가서 귀를 기울인다. 버리고 떠나기, 법정, 샘터. 자, 이 수필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자, 어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일단 긍정적인 그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요. 이 법정 스님의 책을 읽으면은 마치 읽는 사람이 선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스님의 책을 읽으면은 세파에 찌든 현대 도시 생활인들에게 어떤 청량제 구실을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스님과 같이 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스님과 같이 살고자 한다라고 해도 그거는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난 뒤에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서서 가능해지는 것이지 무턱대고 스님을 따르고자 한다라는 것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격에 비유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을 하자면은 스님의 스토아적인 삶, 그러니까 엄격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거기에 따르고자 하는 삶을 스토아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삶의 방식에 존경심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윤리적인 측면을 선호하는 저로서는 어느 정도 불만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법정 스님이 누군지 아시긴 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법정 스님이 살아 계실 때 직접 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정말로 이것저것 많은 괴로움 속에서 내 스스로가 상당히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았었는데 스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가 있었던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고마운 분이에요. 그럼에도 저는 이 법정 스님이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불만이 없지 않습니다. 법정 스님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스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정 스님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상당히 커다란 파급력을 가질 수가 있는데 법정 스님이 이와 같은 글을 쓴 것은 대체적으로 군사정권 시절입니다. 그리고 법정 스님은 한때는 군사정권에 항거를 했던 그런 역할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 산으로 들어가서 이와 같은 삶을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지장보살 기원문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장보살이라는 분은 사실상 부처님이 아니십니다. 보살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충분히 부처님이 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이분은 중생을 모두 구제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극락이 있다라면 마지막으로 문을 닫고 들어가지 중생을 모두 구제하기 전까지는 내가 극락으로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부처님이 되기를 포기하고서 지금도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윤리와 사상을 공부하셨다면은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를 배우셨을 텐데, 소승이라는 것은 자기만의 깨달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그런 불교입니다. 반면에 대승불교는 자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깨달음의 길로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대승불교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모하는 그와 같은 삶을 지향하고 또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대승불교의 근본적인 정신이라는 거예요. 물론 스님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는 것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굳이 설명하려면은, 해석하려면은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이 소위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보기에는 이와 같은 태도는 대승적인 측면이라고 보기에는 어느 정도 아쉽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민초들이 여전히 아우성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스님의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받기를 고대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그 세상을 등지고 홀로 수양만을 하고 계시는 스님의 태도에 저는 약간의 불만이 느껴지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불교 쪽에서 상당히 높은 경지에 오르신 분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언뜻 봤을 때는 그렇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